칠창 몽고의 영웅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 그해 10월 어느 날, 곽정은 말에 올라 목양견을 데리고 양을 몰았다. 그런데 정오가 되자 갑자기 검은 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 양떼에게 덤벼들었다. 새끼 양 한 마리가 놀라 동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곽정이 휘파람을 불며 달래도 계속 도망가기만 했다. 그는 재빨리 양을 쫓아갔다. 78리쯤 쫓아가 겨우 양을 붙잡으려는 순간 멀리서 땅을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곽정은 어린 마음에 번개가 치는 걸까 생각하며 벌벌 떨었다. 그러나 그 꽈르릉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잠시 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말 울음소리까지 섞여 들려왔다. 곽정은 처음 들어보는 굉음에 겁이 난 나머지 서둘러 양을 몰고 산을 넘어 관목숲에 숨은 다음 고개를 삐죽이 내밀었다. 저 멀리 피어오르는 흙먼지가 온 천지를 뒤덮더니 수만의 군마가 달려왔다. 인솔자가 호령을 하자 군마는 일제히 동쪽에 한 줄, 서쪽에 한 줄로 열을 맞췄는데 정렬한 군마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병사 중 몇 명은 하얀색 두건을 휘감고 다른 몇 명은 오색 깃털을 꽂았는데 그 모습을 보자 곽정의 두려움은 흥분으로 뒤바뀌는 것 같았다. 또 얼마 지나 왼쪽 몇 리 밖에서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 무리의 병마가 달려왔다. 앞에 선 장군은 체구가 여윈 청년이었는데 장도를 높이 들고 빨간 망토를 걸친 차림으로 대열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윽고 쌍방의 병마가 가까워지자 그들은 혈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격해온 쪽의 수가 너무 적어 곧 상대방에게 제압당하고 후퇴하자 뒤쪽에서 지원병이 도착했고 또다시 죽고 죽이는 함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그러나 지원병들도 얼마 안가 열세에 몰리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수십 개의 호각이 울리고 북소리가 둥둥거렸다. 동시에 진공한 군사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태무친! 대칸이 오신다! 대칸이 오신다! 그 소리에 쌍방의 군사는 싸움을 계속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동쪽을 바라보았다. 곽정이 그들의 눈길을 따라가 보니 부연 황사를 뚫고 한 무리의 인마가 질주해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는 긴 막대기를 높이 쳐들고 있었는데 막대기에는 몇 줄의 흰 깃털이 매달려 있었다. 환호성이 가까워지자 공격한 병마는 용기 100배에 먼저 도착한 군사들의 진열을 일시에 흩뜨려 버렸다. 그 막대기가 곽정이 숨어있는 산 쪽을 향해 다가오자 그는 재빨리 숲속 깊은 곳에 숨어 몸을 웅크린 채 자라처럼 목을 빼 바깥 광경을 바라보았다. 몸집이 장대한 중년 사내가 말을 달려 산으로 올라왔다. 그는 철투구를 썼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다. 그가 바로 몽고부락의 추장 태무친이란 것을 어린 곽정이 알 리 없었다. 설사 알았다 해도 곽정은 대칸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몰랐다. 태무친은 말에 올라 산 아래의 전투 상황을 주시했다. 곁에는 10여 명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빨간 망토를 입은 소년 장군이 말을 달려 산 위로 오르며 소리쳤다. 부왕!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퇴각하시지요! 이때 태무치는 이미 쌍방의 형세를 파악한지라 된 신음을 내뱉으며 말했다. 넌 대오를 이끌고 동쪽으로 후퇴해라! 그는 계속 쌍방 병마의 교전을 응시하며 명을 내렸다. 목화련은 둘째 왕자와 함께 대오를 이끌고 서쪽으로 퇴각하고 박이출은 정노은과 북쪽으로 홀필레는 속불태와 남쪽으로 퇴각하라! 이곳에 깃털이 높이 걸리고 고각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되돌아 반격한다! 장군들이 대답하고 질서정연하게 하산하자 몽고 병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환호성을 지르던 적병들은 태무친의 깃털이 여전히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자 사방에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태무친을 생포하라! 태무친을 생포하라! 적병들은 사방으로 퇴각하는 몽고병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벌떼처럼 앞다퉈 산 위로 몰려들었다. 말발굽 소리가 빨라지며 주위에 누런 모래 안개가 피어올랐다. 산 위에 우뚝 선 태무치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10여 명의 근위병이 철방패를 높이 들어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냈다. 태무친의 형제 홀도호와 맹장 자릉미도 삼천의 정예병을 이끌고 칼과 활로 산 주위를 사수했다. 검광이 번뜩이는 가운데 살기등등한 함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숨어서 지켜보던 곽정은 두려우면서도 흥분되어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반 시즌 남짓한 교전 동안 수만의 적병이 차례로 돌진해왔고 태무친 휘하의 3천 정예병도 4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적병 1천여 명 역시 그들 손에 무참히 죽어갔다. 태무친이 주위를 둘러보니 적들의 시신이 천지를 뒤덮었고 주인 잃은 말들도 사방으로 흩어져 내달렸다. 그러나 적병이 쏘아대는 화살의 위력은 여전히 대단했다. 동북 쪽의 공격이 맹렬하고 수비 대열도 점점 무너지자 태무친의 셋째 아들 와왈테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이제 호각을 물면 안 될까요? 태무친은 매 같은 두 눈을 번뜩이며 산 아래의 적병을 응시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적병은 아직 지치지 않았다. 이때 동북 쪽의 적군이 대오를 정비해 맹공을 퍼부으며 3개의 검은 깃발을 꽂았다. 3명의 대장군이 그곳을 감독하는 게 분명했다. 몽고병이 계속 후퇴하자 자릉미가 산 위로 달려오며 소리쳤다. 데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태무친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버틸 수가 없어. 그러고도 영웅이라 자처하고 큰 소리 쳤느냐? 안색이 변한 자릉미는 한 군사에게서 큰 칼을 빼서 괴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돌진했다. 검은 기가 꽂힌 곳까지 맹렬하게 싸우며 혈로르려니 적군의 장수들도 놀라 후퇴하기 시작했다. 자릉미는 칼을 번쩍 들어 검은 깃발을 든 세사내의 목을 차례로 베었다. 그러고는 두 손에 검은 깃발 3개를 움켜쥐고 산 위로 올라가 대열에 끼어들었다. 적군은 그의 용감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몽고 병사들이 광분하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동북쪽은 다시 그들의 우세가 되었다. 또다시 오랜 교전을 치르는데 갑자기 서남쪽 적군 중에서 검은색 도포를 걸친 장군 한 명이 튀어나왔다. 그는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몽고 병사 10여 명을 차례차례 쓰러뜨렸다. 2명의 몽고 장군이 창을 들고 달려갔지만 귀신 같은 그의 활솜씨에 맥없이 낙마하고 말았다. 훌륭한 활솜씨야. 태무친이 칭찬을 하는 와중에 그 장군은 이미 산 위에 다다라 태무친의 목을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그리고 뒤이어 그의 복부를 향해 활을 쐈다. 왼쪽 목을 맞은 태무친은 화살이 또 날아오자 다급히 말고삐를 잡아챘다. 말이 허공을 향해 앞발을 번쩍 드는 순간 화살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끝에 깃털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깊숙이 박혔다. 말이 고꾸라지며 화살을 맞은 태무친까지 낙마하자 군사들은 모두 크게 당황했다. 이에 적군은 함성을 지르며 물밀듯 돌격해왔다. 와왈테는 부친의 목에서 화살을 빼낸 뒤 옷을 찢어 상처를 묶어주었다. 태무친이 소리쳤다. 난 괜찮으니 산 입구를 막아라. 부친의 명에 와왈테는 활을 뽑아 적병 2명을 쓰러뜨렸다. 홀도오는 서쪽에서 교전을 치르다 화살과 창까지 바닥나자 후퇴해 돌아왔다. 자릉미가 누나를 부라렸다. 홀도호, 겁만 토끼처럼 도망쳐왔군. 홀도오가 웃으며 자릉미의 말을 받았다. 도망치긴 화살이 없어서 그랬어. 태무친이 화살 주머니에서 털 달린 화살 한 대를 건네주었다. 홀도오는 화살을 받자마자 시위를 당겨 검은 깃발 아래 있는 장군 하나를 넘어뜨렸다. 그러고는 산 아래로 내달려 그의 준말을 훔쳐 돌아왔다. 태무친이 칭찬했다. 과연 훌륭하다. 비투성이의 홀도오가 소리를 낮춰 물었다. 이제 호각을 불어도 될까요? 태무친은 손가락으로 목의 상처를 누르고 있었지만 그 손가락 사이로 선혈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전투를 끝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적군은 아직 지치지 않았네. 조금만 더 견뎌보세. 그러자 홀도오가 꿇어앉아 애원했다. 데칸을 위해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우선 몸을 추스르셔야죠. 태무친이 말한 피를 끌어다 힘겹게 올라타고는 소리쳤다. 모두 이곳을 사수하라. 그가 장도를 휘두르며 산 위로 돌진해온 적병 3명을 물리쳤다. 적군은 태무친이 다시 공격하자 기가 죽은 듯 산 아래로 퇴각했다. 태무친은 적병이 열세에 몰린 것을 보자 소리쳤다. 깃털을 올리고 호각을 불어라. 몽고병이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군사 하나가 말 등에 올라서서 흰 깃털을 높이 올렸다. 호각 소리가 울리자 죽고 죽이는 비명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멀리 퇴각한 몽고 병사들이 번개처럼 돌진해온 것이다. 적군의 수가 많기는 했지만 산 주위의 포위 공격의 외곽 대오가 무너지자 중간에서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장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목이 터져라 작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대열은 뒤엉키고 사기도 떨어져 반 시즌도 못 되어 개구는 괴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섬멸되고 일부는 도망쳤다. 그러자 그 장군도 말에 올라 황급히 달아났다.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세근을 내리겠다. 태무친이 소리치자 수십 명의 몽고 건아가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검은 도포의 장군이 백발백중의 활좀씨로 10여 명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나머지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숲속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곽정은 어린 마음에도 그 장군이 매우 멋있어 보였다. 이 싸움에서 태무치는 대승을 거두고 여러 대 동안 숙적이던 태역적 올부를 반 이상 섬멸했으니 이젠 근심거리가 없어진 셈이었다. 태역적 올부 사람들에게 잡혀 목에 칼을 썼던 그 치욕을 오늘에서야 깨끗이 서력한 것이다. 다친 목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지만 태무치는 너무도 통쾌해 자기도 모르게 크게 웃어 젖혔다. 장수와 병사들은 천지를 진동하는 환호성을 지르며 영예롭게 개선했다. 몽고군의 무리가 떠나고 전장을 수습하던 졸병들까지 돌아가자 곽정은 비로소 숲을 빠져나왔다.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아들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이평은 곽정이 돌아오자 반가움과 안도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곽정은 지금까지 본 것을 얘기했다. 더듬더듬 분명치 않은 발음이었으나 이평은 대충의 줄거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평은 그가 겁을 내기는커녕 신이 나서 말하는 것을 보고 내심 흐뭇했다. 아들이 아직 어리고 아둔하긴 했지만 장군 가문에 걸맞은 호방함을 타고난 듯했다. 사흘 후 이평은 자신이 짠 모포 2장을 가지고 30리 밖의 시장으로 양식과 교환하러 갔다. 곽정은 양에게 풀을 먹이다 갑자기 며칠 전 산 위에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던 전투가 생각났다. 그는 말 위에 앉아 채찍을 높이 쳐들고 양떼를 몰았다. 그러고 있으니 자신도 천군만마를 이끄는 멋진 대장군 같았다. 한창 흥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 한 필이 천천히 다가오는데 말 등엔 한 사람이 엎어져 있었다. 곽정과 가까워지자 말은 걸음을 멈췄고 말 위에 있던 사람도 고개를 들었다. 곽정은 그 얼굴을 보자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을 터뜨릴 뻔했다. 그의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에 군데군데 핏자국이 있었지만 그날 본 검은색 도포를 입은 장군이 분명했다. 그는 반이나 부러져 나간 칼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칼날에는 자홍색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적을 쓰러뜨리던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오른쪽 뺨에 난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말도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 그는 사지를 쭉 늘어뜨린 채 충혈된 눈을 들어 갈라진 음성으로 말했다. 물을 좀 갖다 주겠니? 곽정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대접 떠왔다. 그는 매우 목이 말랐는지 그 물을 벌컥벌컥 다 마시고는 대접을 들이밀었다. 한 대접만 더. 곽정은 또 물을 떠왔다. 반쯤 마셨을까? 그의 얼굴에 맺혀있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자 대접 안에 물이 벌건색으로 변했다. 그가 갑자기 얼굴 근육을 실룩거리며 껄껄 웃었다. 말에서 뛰어내린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곽정은 어쩔 줄 몰라 비명을 질렀다. 한참이 지나자 그가 겨우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말에게도 물을 좀 주렴. 그런데 먹을 것은 없니? 그 말에 곽정은 따뜻한 양고기 몇 점을 갖다 주고 말에게도 물을 먹였다. 그는 양고기를 한 입에 밀어넣고 우적우적 씹더니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꼬마야, 고맙다. 그러곤 팔목에서 번쩍이는 황금 팔찌를 풀어 곽정에게 건네주었다. 자, 받아라. 그러나 곽정은 고개를 흔들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 사내가 껄껄 웃었다. 그래, 아주 착하구나. 그는 금팔찌를 다시 차고는 옷을 찢어 자신의 얼굴을 닦고 말 다리에 난 상처를 묶었다. 이때 갑자기 동쪽 멀리서 한 무리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그가 화난 얼굴로 소리쳤다. 흥! 끝까지 날 죽이겠다. 그거군. 두 사람이 문을 나와 동쪽을 바라보니 멀리서 모래바람이 일며 무수한 인마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꼬마야, 혹시 집에 화살이 있니? 네, 있어요. 곽정이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곽정이 들고 온 것은 자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 화살이었다.
그가 껄껄 웃다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난 싸움을 해야 한단다. 좀 더 큰 건 없니?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흔들었다. 추격은 점점 가까워졌고 저 멀리 펄럭이는 깃발이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말이 다쳤으니 도망친다 해도 멀리 가진 못할 거야. 이곳에 숨는 게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는 곽정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으니 숨어야겠구나. 그러나 초가집 안팎은 숨을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 경세가 점점 다급해지는 가운데 갑자기 커다란 건초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황급히 건초 더미를 가리켰다. 여기에 숨어 있을 테니 넌 내 말을 멀리 쫓아버려라. 그리고 너도 눈에 안 띄도록 멀리 도망가. 그러곤 건초 더미를 뚫고 들어갔다. 몽고인은 누구나 여름이 지나면 풀을 베어 쌓아놓았다. 겨울철 가축의 먹이와 땔감을 모두 그 건초로 충당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몽고포보다 건초 더미가 더 큰 경우도 있었다. 곽정이 채찍으로 엉덩이를 두어 번 내리치자 흑마는 미친 듯 내달려 아주 멀리까지 가서야 멈춰서 풀을 뜯어먹었다. 곽정 역시 말을 타고 서쪽으로 달렸다. 곽정을 보고 말을 탄 군사 2명이 쫓아왔다. 곽정의 새끼말은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금세 추격당하고 말았다. 그들이 무섭게 물었다. 혹시 검은 말을 탄 남자 못 봤느냐?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곽정은 입을 꾹 다문 채 묵묵부답이었다. 군사들은 몇 마디 더 물었지만 곽정이 계속 멍청한 표정만 짓자 소리쳤다. 대왕자에게 데려가자. 그들은 새끼말의 고비를 잡고 초가집 앞으로 끌고 갔다. 곽정은 속으로 입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저쪽에서 무수한 몽고 병사가 빨간 망토를 걸친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곽정은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대전을 치른 장군으로 병사들은 하나같이 그의 명령에 벌벌 떨었다. 어쨌거나 그는 검은 도포 장군의 적이었다. 그 대왕자가 소리쳤다. 이 꼬마가 뭐라더냐? 군사들이 대답했다. 겁을 먹었는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대왕자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멀리서 흑마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대왕자가 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의 말이냐? 가서 끌고 와! 10명의 몽고 병사가 5조로 나뉘어 5방향에서 서서히 말을 포위에 들어갔다. 흑마는 깜짝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길이 없었다. 대왕자는 끌고 온 흑마를 보고 소리쳤다. 이건 철별의 말이 아니냐?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대왕자는 채찍을 휘둘러 곽정의 머리를 내리치며 무섭게 윽박질렀다. 그놈이 어디 숨었는지 말해! 속일 생각 말고! 건초 더미 안에 숨은 검은 도포의 사내는 장도를 꽉 움켜쥐었다. 채찍을 맞은 곽정의 이마에 순식간에 피멍이 들었다.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그는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태무친의 장자 출적의 잔인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꼬마는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할 테니 그때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곽정은 너무 아파 울고 싶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쳐들고 대꾸했다. 왜 때려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곽정은 잘못을 해야만 맞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그래도 이놈이! 출적은 그렇게 말하며 녹이 충천에 다시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자 곽정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이미 곽정의 집 안을 뒤지고 있었다. 2 병사가 긴 창을 들고 건초 더미를 이리저리 쑤셨지만 건초 더미가 워낙 큰지라 다행히 숨은 사내의 몸까지 닿지는 않았다. 출적이 다시 소리쳤다. 말이 여기 있는 걸 보면 멀리 도망치지는 못했을 거다! 내 이놈! 어서 말하지 못할까? 그가 3번째 채찍을 내리치자 곽정이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곽정이 채찍을 잡기엔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병사가 소리쳤다. 대칸이 오신다. 출적이 채찍을 거두고 황급히 맞으러 갔다. 태무친이 다가오자 병사들은 일제히 그를 둘러쌌고 출적도 공손히 부친을 맞이했다. 사실 쫓기는 몸이 된 사내의 이름은 철별로 그날 태무친의 목에 화살을 날린 장본인이었다. 철별의 화살을 맞은 태무친의 상처는 매우 위중했다. 교전 시에는 억지로 참았지만 처소로 돌아가서는 여러 차례 까무러치곤 했다. 대장군 자릉미와 태무친의 셋째 아들 와왈태가 번갈아가며 상처의 고인 피를 빨아내야 했다. 병사들과 그의 4 아들이
침대 머리맡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나서야 태무치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몽고 병사들은 철별을 잡아 그를 죽이고 대칸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했다. 그 다음 날 정찰병들이 마침내 철별을 찾아냈지만 그에게 공격만 당하고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나 철별도 그때 부상을 입었다. 그 소식을 들은 태무친이 먼저 장자에게 추격을 명한 뒤 친히 차남 차랍태와 삼남 와할태, 막내 탈회를 데리고 온 것이다. 출적이 흑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 그놈이 타고 있던 말을 찾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출적이 곽정의 면전으로 다가가 칼로 허공을 가르며 위협했다. 어서 말해! 곽정은 그에게 맞아온 얼굴이 피투성이었지만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곽정이 소리쳤다.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태무치는 아이가 매우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거라면 철별의 소재를 알고 있다는 소리였다. 태무친이 와왈테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꼬마가 입을 열도록 잘 꼬드겨봐라. 와왈테가 만면에 미소를 띠며 곽정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투구에서 휘황찬란한 공작 깃털을 뽑아 곽정의 손에 쥐어주었다. 말하면 이걸 선물로 줄게. 곽정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고집스레 대답했다. 말할 수 없어요. 개를 풀어라. 태무친의 차남 차랍태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소리치자 그의 수행 병사가 6마리의 사나운 사냥개를 끌어냈다. 몽고인은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군과 귀족들은 하나같이 사냥개나 매를 길렀다. 차랍태는 특히 개를 좋아해 이번 철별의 추적에도 유용하게 쓰려고 사냥개를 끌고 온 터였다. 그가 개를 풀어 우선 흑마의 냄새를 맡게 했다. 그 냄새를 기억하면 철별이 숨은 곳을 찾기도 쉬울 것이다. 6마리의 사냥개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초가집의 안팎을 계속 돌아다녔다. 곽정은 철별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며칠 전 그의 용감무쌍한 모습을 보고 존경해온 터였다. 게다가 출적에게 채찍까지 얻어맞자 분한 나머지 그의 천성인 오기가 발동했다. 그는 휘파람을 불어 자신의 목양견을 불렀다. 이때 차랍태의 사냥개는 이미 건초 더미 앞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곽정의 휘파람 소리를 들은 목양견은 건초 더미 앞을 지키며 사냥개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에 차랍태가 큰 소리로 꾸짖자 6마리의 사냥개가 동시에 목양견을 덮쳤다. 개 짖는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한 가운데 7마리의 개가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목양견은 몸집이 작았고 6마리를 상대하다 보니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목양견은 용감하게 싸우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곽정은 울면서도 자신의 개를 열렬히 응원했다. 태무친과 와왈테 등은 이미 철별이 건초 더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희인악락 개들의 싸움을 구경했다. 출적은 대노하여 곽정에게 채찍을 휘갈겼다. 곽정은 너무 아파 대굴대굴 구르다가 출적의 곁에 이르자 갑자기 일어나 그의 오른쪽 다리에 매달렸다. 출적은 있는 힘껏 떼어내려 했지만 곽정은 전혀 떨어질 기미가 없었다. 차랍태와 와할태, 탈의 세 사람은 어쩔 줄 모르는 형의 모습을 보고 모두 박장대소했고 태무친도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이 시뻘개진 출적이 허리춤에서 장도를 뽑아 곽정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아이의 목을 치려는 순간 갑자기 건초 더미 안에서 단도가 뻗어나왔다. 탕 소리와 함께 두 칼이 부딪히는가 싶더니 출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 소리치는데 건초 더미 안에서 철별이 뛰쳐나왔다. 그는 곽정을 끌어다 몸 뒤로 숨기고는 냉소를 머금었다. 어린아이를 괴롭히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러자 병사들이 일제히 창과 칼을 들어 철별을 포위했다. 철별은 승산이 없음을 알고 손에 쥐고 있던 단도를 땅에 던졌다. 출적이 그의 가슴에 일장을 날리는데도 철별은 응수하지 않은 채 어서 자신을 죽이라고 외칠 뿐이었다. 그는 이내 잦아든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다만 영웅의 손에 죽지 못하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태무친이 분노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 만약 전장에서 날 이긴 영웅 손에 죽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일 것이다. 그런데 매의 힘을 업은 개미에게 물려 죽다니. 그는 두 눈을 부라리며 그렇게 말하더니 괴성을 질렀다. 그러자 목양견을 실컷 물어뜯고 있던 차랍태의 사냥견들이
갑자기 우렁차고도 괴상한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기 시작했다. 태무친 옆에 있던 한 사내가 소리쳤다. 대칸, 저놈이 주둥이를 노리지 못하게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태무치는 대장 박이출이 나서는 것을 보고 내심 흐뭇해하며 말했다. 좋아. 자네가 겨뤄보게.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영웅호걸뿐이 아닌가? 박이출이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소리쳤다. 영광스럽게 죽는 게 뭔지 가르쳐 주마. 철별은 체구가 우람하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그를 보며 물었다. 넌 누구냐? 난 박이출이다.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 말에 철별은 내심 경계심이 생겼다. 박이출이 몽고인의 영웅이란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바로 이자였군. 그러나 그는 박이출을 힐끔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태무친이 말했다. 넌 활솜씨를 자부하고 남들도 널 철별이라 부르니 내 친구와 활로 겨루어 보거라. 몽고어로 철별은 신궁이란 뜻이다. 철별은 본래 다른 이름이 있지만 활솜씨가 귀신 같아 철별로 불렸고 그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철별은 태무친이 박이출을 친구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칸의 친구라니 너부터 죽여주겠다. 몽고 병사들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어댔다. 그들은 박이출이 천하무적의 무예를 지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니 쟤까진 놈의 활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박이출 앞에서는 조족지혈일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태무치는 청년 시절 숙적인 태역적 올부 사람들에게 잡혀가 목에 칼을 쓴 적이 있었다. 그들은 알라나에서 연회를 베풀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그에게 채찍을 내리쳤다. 일부러 그에게 모욕을 준 다음 죽이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연회가 끝나고 모두 술에 다 떨어지자 태무치는 목에 쓴 칼을 이용해 간수들을 쓰러뜨리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이에 태역적 올부 사람들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그런 와중에 정노은이란 청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주었다. 그의 목에 있던 칼을 부수고 불에 태워 없앤 뒤 약모를 싣는 큰 수레 속에 숨겨준 것이다. 이윽고 추적병들이 정노은의 집에 이르러 수색을 하다 수레를 발견했다. 약모를 이리리 끌어내리고 태무친의 발이 막 보이려는 순간이었다. 꽤 많은 정노은의 부친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양모 안에 어떻게 사람이 숨습니까? 그랬다간 쪄 죽고 말거려.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하던 한여름이라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색을 멈췄다. 평생 무수한 위험을 당한 태무친이었지만 이런 일촉즉발의 위험에 직면하긴 처음이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태무친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모친과 동생들을 데리고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부족이 그가 기르던 8필의 백마를 훔쳐가는 일이 벌어졌다. 홀로 쫓아가던 태무치는 우연히 말젖을 짜던 한 청년과 마주쳤다. 태무치는 그에게 도적들의 행방을 물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박이출이었다. 남자들의 고난이란 게 다 똑같은 거죠. 우리 친구합시다. 박이출의 이 말에 두 사람은 함께 도적을 추격했고 사흘 후 드디어 도적의 불악에 당도했다. 두 사람은 귀신 같은 활솜씨로 수백의 적을 무찌르고 8필의 말을 되찾아 돌아왔다. 태무치는 그에게도 말을 나눠주려고 몇 마리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나 박이출은 고개를 저었다. 친구를 도와준 것뿐이야. 난 한 마리도 필요 없어. 그 후 둘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태무치는 끝까지 그를 친구라 불렀다. 박이출, 정노은 두 사람과 목화려, 박이올은 그렇게 몽고의 4대 개국공신이 되었다. 태무치는 박이출의 신출귀몰한 활솜씨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화살을 건네주며 말에서 뛰어내려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타고 내 활을 쓰게. 그럼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박이출이 우렁차게 대답한 뒤 활시위를 당기며 태무친의 백구보마에 올라탔다. 태무친이 와왈테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말을 철별에게 주거라. 와왈테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러죠. 뭐 그가 조금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에서 내리자 친위병 한 명이 철별에게 말을 끌어다 주었다. 말등에 올라탄 철별이 태무친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이미 날 포위했으니 죽이는 건 시간 문제일 거요. 한데 나에게 활을 겨룰 기회까지 주었으니 공평하게 싸우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터. 화살은 필요 없으니 활만 주시오.
박이출이 화난 얼굴로 물었다. 화살이 필요 없어? 그렇소. 난 활만으로도 당신을 죽일 수 있소. 철별의 자신만만한 대답이었다. 이에 몽고 병사들은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자식, 큰 소리치긴. 저런 놈은 호되게 당해야 해. 우리 박이출 장군을 뭘로 알고. 그들의 소란 속에 태무치는 활을 넘겨주었다. 박이출은 전장에서 철별의 탁월한 활 솜씨를 목격한 터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보무지 활만으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는 철별이 분명 자신이 쏜 화살을 이용해 반격할 거라 예상하고 두 다리의 힘을 모아 백구보마를 몰았다. 이 말은 빠르기가 이를 데 없고 전장 경험도 풍부해서 말 위에 올라탄 사람의 다리 힘만으로도 진퇴를 판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태무치는 그 말을 무척 아꼈다. 상대방이 쏜살같이 달려오자 철별은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박이출의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철별의 정수리를 스쳤다. 철별은 몸을 기울여 재빨리 화살 끝에 깃털을 움켜쥐었다. 역시 박이출은 속으로 탐복하며 다시 활을 쐈다. 철별은 소리만으로 화살의 속도와 위력을 가늠했다. 손으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채 말 한 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이윽고 그 화살은 머리 위를 살짝 비켜갔다. 철별이 재빨리 자리에 앉는데 박이출의 화살이 쉬 소리를 내며 연거푸 날아와 그의 좌우를 동시에 공격했다. 저자의 활 솜씨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군. 철별은 내심 감탄하며 말 한 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오른쪽 다리를 등자에 걸었다. 그러자 뒤집어진 그의 등이 땅바닥에 닿을 듯했다. 그 말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그가 대롱대롱 매달려 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는 허리를 약간 비틀어 몸을 돌리면서 방금 전 움켜잡은 화살을 시위에 걸고 박이출의 복부를 겨냥해 날렸다. 그러고는 재빨리 말 등에 올라탔다. 박이출은 탄성을 자아내며 잠시 날아오는 화살을 응시한 뒤 시위를 당겼다. 두 화살이 허공에서 부딪혔지만 둘 다 대단한 위력을 지닌 탓에 조금 더 튕겨나가다 동시에 모래 바닥 위에 꽂혔다. 무친과 병사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이번에는 박이출이 속임수로 오른쪽을 겨냥한 뒤 철별이 그쪽으로 몸을 피하자 반대편으로 화살을 날렸다. 철별이 빈 활로 가볍게 막아내자 화살이 땅에 떨어졌다. 박이출이 연달아 3번을 더 쐈지만 그는 귀신같이 피해 나갔다. 철별은 나는 듯이 말을 달리다가 갑자기 엎드려 떨어진 3대의 화살을 주워 상대방에게 쏘았다. 박이출은 신출귀몰한 솜씨로 말 등에 올라서 한쪽 발로 화살을 쳐내는 동시에 시위를 당겨 철별을 공격했다. 그러나 철별 역시 화살을 날리니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박이출의 화살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박이출은 시간이 갈수록 다급해졌다. 난 화살이 있고 상대방은 없는데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는구나. 이러다간 대칸의 원수를 갚는 것도 어려워지겠어. 조급한 마음에 박이출은 연거푸 화살을 쏘았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에 구경하는 이의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철별은 화살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하기에 바빴다. 결국 너무 많은 화살이 너무 빨리 날아오자 철별은 왼쪽 어깨를 맞고 말았다.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박이출이 크게 기뻐하며 그의 목숨을 끊을 마지막 한 발을 쏘기 위해 화살통을 더듬었다. 그러나 통은 텅 비어 있었다. 좀 전의 공격에서 태무친이 준 화살을 모두 써버린 것이다. 그는 평소 전장에 나갈 때 화살을 아주 많이 준비하는 편이었다. 허리에 2통, 말 위에 6통, 모두 합쳐 8통을 지니고 다녔는데 대칸의 화살을 사용하기로 한 이 싸움에서는 화살의 수를 잊은 채 습관대로 너무 많이 쓴 것이다.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화살을 주었다. 이때였다. 그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철별이 화살을 날리니 휙 하는 소리와 동시에 박이출의 등에 명중했다. 지켜보던 이들이 놀라 고함을 질렀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화살은 위력이 강했지만 박이출은 전혀 아프지 않은 듯했다. 화살은 그의 등을 뚫지 못하고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다. 박이출이 그 화살을 주워보니 화살촉이 꺾여 있었다. 철별이 그를 봐준 것이다. 박이출이 분한 듯 소리쳤다. 난 데칸의 원수를 갚으려 한 것이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철별이 말을 받았다. 나 또한 적을 봐주는 사람은 아니오.
그건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화살이오. 태무치는 박이출이 화살을 맞자 가슴이 섬뜩했지만 그가 무사한 것을 보니 매우 기뻤다. 자기 부족의 말 과양을 모두 바친다 해도 박이출의 목숨과 바꿀 수만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그였다. 태무치는 철별의 말을 듣자 황급히 싸움을 제지했다. 자, 둘은 그만 싸우게. 내 자네의 목숨을 살려주겠네. 철별이 말했다. 내 목숨과 바꾸자는 게 아니오. 뭐라고? 태무친이 놀라 묻자 철별은 초가집 문 앞에 서 있는 곽정을 가리켰다. 저 아이의 목숨과 바꾸자는 거요. 부탁이니 저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 주시오. 대신 난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을 이었다. 대칸을 다치게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오. 박이출, 덤비시오. 철별이 어깨에 꽂힌 화살을 뽑아내자 선혈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박이출은 이미 부하에게서 6통이 화살을 받아놓은 터였다. 좋다. 다시 겨뤄보자. 박이출이 쏜 화살이 온 천지를 뒤덮는 것 같았다. 철별은 맹렬한 기세에 대응하기 위해 말의 배 밑에 바짝 매달려 조준을 한 뒤 박이출의 복부를 겨냥했다. 태무친의 백구보마는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주인이 고삐를 들기 전에 급히 왼쪽으로 피했다. 그러나 철별의 화살은 귀신같이 방향을 틀었다. 퍽 소리와 함께 말의 머리에 화살이 꽂혔고 백구보마는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바닥에 엎드린 박이출은 철별이 재차 공격할까봐 몸을 돌려 철별의 활을 겨냥했다. 그 공격으로 철별의 활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철별은 무기를 잃자 낭패라고 생각하며 빙글빙글 맴을 돌면서 피해 나갔다. 몽고 병사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이출의 기세를 북돋웠지만 박이출의 생각은 달랐다. 저자는 진정한 사나이다. 원래 영웅은 영웅을 아끼는 법. 박이출은 더 이상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이윽고 박이출이 그의 등을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바람을 가르며 번개처럼 날아온 화살이 뒷덜미를 명중시키자 철별의 몸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화살도 그의 옆으로 떨어졌다. 알고 보니 박이출 역시 꺾은 화살촉을 쓴 것이다. 박이출은 또다시 활시위를 당겨 철별을 조준하려다 뒤를 돌아보며 태무친에게 말했다. 대칸, 넓은 아량으로 저자를 살려주십시오. 태무친이 철별을 향해 물었다. 이래도 항복하지 않겠느냐? 사실 태무친도 진작부터 철별의 용맹을 높이 사고 있었다. 철별은 태무친의 위풍당당한 태도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존경심이 우러났다. 그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자 태무친이 만족한 듯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날 따르거라. 철별이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대칸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것이며 대칸을 도와 적을 섬멸하는데 분신쇄골할 것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뭐든지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태무친은 몹시 기뻐하며 박이출과 철별에게 황금한 덩어리씩을 하사했다. 철별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 다음 입을 열었다. 대칸, 이 금을 저 아이에게 주어도 되겠습니까? 태무친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금은 이제 내 것이니 누구에게 주어도 상관없다. 그러자 철별은 그 금을 곽정에게 주었다. 하지만 곽정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손님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태무친은 진작부터 굽힐 줄 모르는 곽정의 고집이 마음에 든 터였는데 그 말을 듣자 더욱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이따 저 아이를 데리고 와라. 태무친은 철별에게 말하며 대오를 이끌고 돌아갔다. 수행 병사들도 백구보마의 시체를 두 필의 말에 얹어 뒤를 따랐다. 철별은 목숨을 건지고 거기다 훌륭한 주인까지 모시게 되자 매우 흐뭇했다. 그는 풀밭에 누워 쉬다가 이평이 돌아오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평은 아들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철별의 말을 듣고는 대견한 생각이 들어 곽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잘했다. 남자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사실 이평은 그동안 걱정이 많았다. 곽정이 한평생 양이나 몬다면 어찌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인가. 그러느니 차라리 군영에 들어가 경험을 쌓으며 기회를 엿보는 게 나았다. 그리하여 두 모자는 철별을 따라 태무친의 군영으로 들어갔다.
태무치는 철별을 삼남 와알테 휘하의 10부장으로 임명했다. 철별은 셋째 왕자에게 인사하고 박이출을 찾아갔다. 둘은 서로를 존경했고 좋은 친구가 되었다. 곽정에게 큰 은혜를 입은 철별은 두 모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리고 곽정의 나이가 차면 자신의 활 솜씨를 전수해 주리라 마음먹었다. 이뷰 사조영웅전 제1권 7장은 야망과 충절, 피로 새겨진 인연의 장이다. 몽고의 초원위, 어린 곽정은 우연히 목격자가 된다. 비투성이가 된 전쟁과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의 투혼, 그리고 태무친과의 만남은 그에게 처음으로 영웅이란 존재를 각인시킨다.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전쟁은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닌 충성과 배신,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철별과 박이출의 활 대결은 무공의 정수를 넘어 영웅과 영웅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 발의 화살에 담긴 사리와 자비,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신념은 진정한 무림의 정의란 무엇인지를 묻는다. 곽정의 고집스러운 침묵, 그리고 그를 지키려는 철별의 결단은 이 장의 정수다. 대칸을 다치게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조차 철별은 존엄을 잃지 않는다. 이는 살아남기 위해 무릎 꿇는 대신 스스로 의미를 택한 선택이었다. 이 장은 말한다. 진정한 무사는 칼을 든 자가 아니라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라고. 그 신념은 곽정에게 전해지고 마침내 영웅의 씨앗은 조용히 뿌려진다. 여기서부터 전설은 더욱 깊어진다.